저는 당이 발전적 해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가진 자산 그리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에 있는 의원들의 거취도 자유롭게 풀어놓고,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우리가 해운 회사들이 이제 좀 고생하고 해가지고, 물론 그때 한진해운을 뭐 부도 내는 게 맞냐 이런 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다 이제 해체한 다음에 아주 알짜배기 핵심 자산을 모아가지고 HMM을 세우니까 결국엔 그게 어느 순간엔 다시 우량 기업이 돼가지고 좋은 자산 규모로 불어나게 되잖아요. 저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과감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은 IMF 때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사실 얼마나 생소한 얘기입니까? 현대전자랑 LG 반도체가 합쳐가지고 하이닉스를 만든다 이런 거. 그런데 했잖아요. 기아 자동차를 현대자동차한테 넘겨준다 했을 때 호남 지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싱숭생숭했겠습니까? 그러지만 그거를 호남 출신 DJ 대통령은 하잖아요. 그만큼 구조조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새판 짜는 거는 전격적이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3프로TV가 준비한 특별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 오늘 이분은 30대, 아마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었을 겁니다. 30대 여당 대표가 되고, 그런데 그 자신을 여당 대표로 만들어준 당에서 당대표 쫓겨나고 추락하나 했더니 지난 총선에서 원내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화려하게 부활한 청년 정치인, 내년 4월 1일부터는 만 40세가 돼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3프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좀 여쭤볼게요. 네.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제가 그렇게 많이 비판하고 깠는데도 최근에 제가 사선에 좀 벗어나 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또 단순한 분이라 가지고 또 뭐 멀티태스킹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증오가 꽤 컸던 거로 보이는데 저 까먹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의문의 일패다. 존재감이 많이 희석됐어요. 억울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오늘 정치 현안도 현안이지만 한국 정치에 대한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갖고 계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또 비전 좀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질문 뉴스처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드리지 않고, 그 전에 방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잠깐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밤에 국민들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하지 말아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저런 멘트가 윤석열 대통령 짜고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크게 도움되지 않고요. 지금 내란의 구성 요건은 다 갖췄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법꾸라지 같이 빠져나가 보려고 논의해서 이렇게 막 하나씩 흘리는 것 같은데, 대세에 지장 없다. 이거는 확실하게 내란이고, 심지어 지금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친위 쿠데타 이런 거 목록에 보면 끝에 윤석열 나와 있어요. 되게 황당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계엄으로. 근데 이건 뭐 지금 어떻게 항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인단도 안 꾸려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방어가 어려워 보입니다. 헌재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조금 덜 걸렸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금 더 걸렸고, 근데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보다도 덜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한 60일 이내로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네.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하고요. 이번에 헌재에서 하는 말 보면은 포고령 자체를 이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헌법 77조를 보면은 아무리 계엄을 해도 입법부, 즉 국회의 기능은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행정과 사법에서 일부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건데, 포고령 자체가 정면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에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포고령 하나만 봐도 이거는 탄핵 인용이다. 네. 거의 그런 상황이라 봅니다. 다만 탄핵이다, 대통령 탄핵이다 보니까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지키는 과정만 남아 있을 뿐, 재판관들도 딱 맞는 순간 이거는 어느 정도 심증이 섰을 거라 봅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기자회견도 보면 선거 부정에 많이 꽂혀 있었어요. 그죠? 예. 네. 요건에 혹시 요건에 당 대표까지 하셨으니까 예. 이 선거 부정을 의심하거나 여기 윤 대통령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원분들이
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개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부정선거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완강하게 내치는 사람이 아주 소수입니다. 몇 명 없어요. 보수 진영 전체를 놓고 봐도 저랑 뭐 예전에 원로 언론인인 조갑재 네. 기자, 뭐 정규재 주필 뭐 이런 분들만 그런 얘기를 세게 하고요. 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좀 비겁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정선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실 선거는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회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라 보면 되고요. 이 맨 밑에 이제 가면 또 일부 있는 게 황교안 총리 같은 분들. 이건 부정선거고 문재인이 한 거다. 네. 뭐 이렇게 딱 특정해서 얘기하는 그런 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가운데 있는 90% 정도에는 비겁자들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 네. 이 비겁자 안에는 바로 전까지 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 같은 분도 포함된다. 전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이렇게 음모론으로 무너질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못했겠지만 사실 이 싹은 2020년 총선 패배했을 때부터 뜨고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당 대표를 하시거나 당에 오래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신데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윤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의 주요 인물들 계속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식사도 네. 하시고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인식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 건 다수가 정말 뭔가 부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믿냐고요. 현역 의원들 중에. 저는 믿는 사람은 없다 봅니다 거의. 네. 예. 왜냐면 몇 번이나 그런 걸 저하고도 얘기해보고 뭐 실제 좀 통계를 볼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네. 사실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지난 21대 국회의원 중에 유경준 의원이라고 네. 통계청장을 지내신 굉장히 전문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다 의원들 설명했어요 그때. 이거는 강남이 지역구셨던 그렇죠. 분이죠. 강남 네. 경지역 부셨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근데 의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개별적으로 막 연구하신 것도 돌리고 네. 논문 같은 거 쓰셨어요. 네. 이거 갖고 짧게. 그래가지고 설명하셨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보수는 사전투표에서 지는 거냐? 네. 왜 지는 거냐? 간단하죠. 왜냐? 이게 예전에 부재자 투표라는 것이 바뀌어 사전투표가 된 건지 부재자 투표 때도 많이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선을 치르기 전부터 보수 유튜버들이 음모론자들이 이번에 사전투표 하지 마십시오. 사전투표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부 다 표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니까 본투표 하십시오. 캠페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격차가 더 크게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왜 격차가 크게 났냐고 음모론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건 안다. 그런데 비겁자로 전환한 거죠. 왜냐? 이준석이는 아예 대놓고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더니만은 보수 유튜버들에게 집중포화 맞아가지고 저 사람 문재인이랑 결탁해가지고 보수 절단 내려고 한다. 내부 총질러다. 이런 얘기 듣는 걸 보고 나는 머리로는 아닌 거 아니까 부정선건 아니지만은 부실선건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달래는 역할을 가야겠지 해가지고 이 사태가 난 겁니다. 황 전 총리부터 뭐 민경욱 전 의원 네. 그다음에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분들 예. 그 흐름에 그 원심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여당이 자꾸 그분들에게 가요. 우리가 좀 네. 이해해봐야 될 게요. 참 이해 안 됩니다. 김 기자님은 딱 그 중간쯤에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전환기를 겪으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뭐냐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90년대 2000년대만 놓고 봐도요. 민자 들어가는 단체, 민자 들어가는 정당은 소수의 상징이었죠. 예전에 뭐 민노총이 시위한다 네. 소수였죠. 그다음에 민변이다 그러면은 법조인 중에서 소수였죠. 민주당 자체도 정당으로서 지역 기반이나 세대 기반이 좀 적었었죠. 그럴 때를 살던 분들이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까지 인생의 전성기를 사시던 분들이 네.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70대쯤 되신 분, 60대 후반쯤 되신 분, 저희 아버지 세대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아니 보수가 뭉치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뭉쳤는데 왜 져? 그러니까 조작이야. 이런 정도의 논리 구조 갖고 계세요. 왜냐면 보수가 내 주변엔 다 보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이면 주류여야 되는데 모였는데 졌으니까 이거는 통계 조작한 거 아니냐, 뭐 아니면 부정선거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세대는요, 저희 같은 8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수가 절대 다수가 아닌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이런 겁니다.
저는 80년대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85년생인데 제가 미국 갔다 와서 한국에 오자마자 나온 게 뭐였냐면은 광우병 시위였어요. 네. 광우병 시위가 전 딱 중간이었다 봐요. 뭐냐면은 다수와 소수가 교차되는 시기. 네. 근데 광우병 시위 때만 저는 시위는 그래도 진보 세력이 하는 것 아니면은 그 민자 붙은 단체들이 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는 거였죠. 제가 젊을 때는. 근데 요즘 들어서 박근혜 정부 탄핵 때부터 해가지고 자 지금 이제 한 30대가 된 분들은 20대 때 박근혜 탄핵을 겪었잖아요. 그럼 뭐냐? 제가 가끔 물어봐요. 시위란 무엇이냐? 시위의 정의가 뭐냐? 네.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 민자 들어간 단체들이 그 만장 들고 노래 부르면서 그 서울시청에 모여 있는 그런 광우병 시위 같은 거 그런 거다. 근데 지금 박근혜 탄핵 겪은 지금 30대 초반한테 물어보면요. 그거요. 그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이 성조기 네.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기 들고 뛰어다니시는 그 집회가 네. 연상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수의 상징이거든요. 집회라는 거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그렇죠. 권력과 멀어져 있으니까 거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억울하고 네. 우리가 약자라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이미 각인된 게 그 탄핵 집회 때부터 이제 보수가 오히려 떼쓰는 이미지 이런 게 약간 되어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인구 조성이 바뀐 건데 네.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거기서 그러니까 정치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왼쪽 진보 진영은 보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보수 진영은 진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이게 좌양자 우양우해야 되는데 더 왼쪽 더 오른쪽으로 가는 원심력이 왜 세지냐?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으신데 저희 같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 보면 김 대표님은 보시면 보수 정당으로 영입되면 진보 정책 내놔서 당을 승리로 이끌고요. 진보 정당 가서는 보수 정책 내놔서 당을 승리로 이끄는 그 당을 7번인가 8번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그거거든요. 매우 간단한 셈법인데 우리 정당들은 왜 자꾸 자신들의 지지층으로만 쏠리냐 이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함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주라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단계 민주주의가 돼 있거든요. 당원 민주주의 네. 그리고 이제 전체 국민을 바라본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당원 민주주의와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가 괴리가 생기는 지금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비교하는데요. 경선을 치르면 어쨌든 당원으로 가입할 정도면은 굉장히 이념적 성향이 강한 분 아닙니까? 그럼 그들 사이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세게 강화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근데 나중에 정작 본선에 들어가면은 펼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게 뭐 어릴 때 저희 보면요, 이 막대기 짚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돌아요 하다가 계속 돌다가 선생님이 땅 하면 이제 직진으로 걸어나가죠. 직진이 네. 뭡니까? 가운데 길로 딱 걸어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되죠. 왼쪽으로 계속 한 몇 달 돌다가 갑자기 선거 때다가 하면은 가서 휘청거리잖아요. 네. 그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오히려 민주화가 정착되고 네. 당원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예전 같은 경우 우리 보세요. 그 김영삼 대통령 같은 정치의 고수들,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의 고수들. 김영삼 대통령 보세요. 옛날에 본인이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정작 총선이 다가오니까 우리에게는 약간 가운데나 왼쪽이 부족해. 그리고 그 당시에 김문수, 이재호 뭐 이런 한다 하는 약간 운동가들, 활동가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정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왜냐하면 그분이 총재니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당원 민주주의와 경선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당시 민주당이 절대 소수니까 국민 대다수의 과반의 지지를 받으려면은 충청권에 있는 반한나라, 비한나라당 보수와 손을 잡을 필요가 있어. 그 결단 내리시면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쳐진 힘을 가지고 본선 나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가 2단계 민주주의를 구축하면서부터 오히려 이런 양극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현실의 한계가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보수 정치할 때는 그냥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진보가 약하니까 보수가 약하니까 영입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원 민주주의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보완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그거 하려다 쫓겨난 거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혁신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과대표되고 있는 소위 TK 고령 보수를 대신하기 위해 가지고 경선 룰에 조금 수정을 가하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에서 단연히 그럼 손해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 계속 관성이 이제 그런 게 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소수일 리가 없어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50년대생
이상, 네. 그러니까 그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과거의 개념대로 그래 안보는 보수, 경제도 보수, 그리고 교육도 보수라는 생각. 원래 세 개의 다리로 서 있으면 안정적이잖아요. 이 세 개가 확고한 보수 영역이라고 그분들 믿고 계세요. 그런데 저만 해도 약간 그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경험해본 거로는 글쎄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시기 전까지는 네. 그 불안감에 투표하는 분도 많았어요. 예, 제가 옛날에 상계동 살 때 보면은 그 화이트 칼라층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는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김대중 씨가 갑자기 대통령 되고 이러면은 뭐 굉장히 경제 정책을 급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때 보수 일부 진영에서 일부라니요. DJ가 집권하면은 공산화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근데 많았죠. 근데 네. 우리가 이제 경험해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셨는데 통일에 대한 관점이 다르신 건 있는데 그렇다고 나라를 팔아넘기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IMF랑 위기를 맞아가지고 누구보다도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네. 보수보다 더 원칙적으로 임하셔가지고 그걸 임하셨던 게 해결했던 게 이제 만기도 우리 국민들도 잘했지만 만기도 되기 전에 우리가 돈 갚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게 있고 교육도 보면은요. 야 저거 만약에 저 진보 교육감 뽑으면은 그 전부 다 전교조한테 세뇌돼가지고 애들 멍텅구리 된다. 이게 이제 보수가 심어온 그 위기 의식이었는데 지금은요. 지방선거는 지난번에 보수가 압승했는데 교육감은 오히려 8대9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교육도 그렇게 아예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락까지는 않던데 이 정도까지는 베이스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70대 이상 분들 뭐 60대 후반 분들 시위 나오면 계속하는 게 뭐냐면 적화 통일의 위기를 얘기하시고 네. 그리고 경제 폭망의 위기를 얘기하시고 전교조 교육 이번에 교육감 선거 보시면요 보궐선거 때도 1대1로 보수 대 진보 붙었는데 와서 전교조 얘기하다 그냥 보수가 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참 바뀌지 못한다. 보수는 안보, 경제, 교육이 세 다리 축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개 다리 위에 산발이처럼 서 있는 네. 거였다면은 진보는 원래 노동환경 인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노동환경 인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수 쪽에 있는 경제, 안보, 교육의 우위가 이제 사라져가니까 그게 이제 보수에겐 치명적인 구조적인 한계로 다가오는 거죠. 예. 네. 그 중에 경제는 정말 뭐 보수가 우월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들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 보수가 네. 억울할 것도 있는 게 하필이면은 IMF를 맞고 네. 그 보수 정권 시기에 그게 왜냐면 김영삼 대통령만의 잘못이라고 오롯이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좀 네. 관리를 잘못한 건 네. 있긴 하지만 그냥 누적된 게 터진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MB 때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그걸 극복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보수가 이 막연한 근자감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아쉽다. 말 나온 김에 그럼 보수는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진보는 지난 20-30년 동안 그냥 갈 길이 뚜렷합니다. 격차 해소, 복지 강화, 통일. 저는 대한민국의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계속하는 그 복지 아젠다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시대상에 맞춰서 좀 변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각종 정책들은요. 굳이 따지자면은 2016년쯤에 미국에서 있었던 조류의 계승입니다. 뭐 2016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때 버니 샌더스 막 이런 사람들이 거든요. 버니 샌더스가 결국 올라탄 게 뭐였습니까? 월가를 점령하라. 1대 99 아닙니까? 하나가 99를 착취하는 구조니까 1을 속된 말로 털어가지고 99에게 혜택을 나누면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어떤 이전 소득이나 분배에 대한 얘기일 텐데 네. 기본소득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담론이라 보는데 문제는 실증적으로 그것이 거의 실현이 안 됐다는 것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미국도 갈수록 이제 고립주의로 들어가고 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약간 담론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는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갖고 그 대한민국 정치 다루면은 네. 당장 너무 힘드니까 국민들이 아니 왜 100만 원 주라는데 보수 니네는 주지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 들고 나서 약간 반응이 달랐어요. 네. 네. 왜냐면 경험해 보면 다르거든요. 왜냐면 물론 이거는 그때 했어야 된 일이 하지만은 그때 100만 원 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안 사던 안경 사고 오랜만에 소고기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급격한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긴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요인이 생기니까 이 와중에 부동산 경제까지 겹쳐가지고 내가 100만 원 받은 건 좋은데 한 1, 2년 지나 보니까 내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가 올랐어 많이. 네. 그리고 내 월세랑 전세 가격이 막 몇백만 원씩 몇 억씩 올랐어. 그때뿐이더라. 그러면 나한테 이게 네트로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 99 구도라는 게 간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네. 가진 자 대 덜 가진 자의 대립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젊은 세대가 체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번에 민주당의 앞불사 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이소영 의원이 주로 다뤘던 금투세 논쟁이거든요. 사실 진성준 의원님이 정책의장으로서 금투세 얘기하셨을 때 논리는 그거였어요. 아니 5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그 주식소득에 대해 가지고 과세하는 건데 왜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는 아예 못 벌거나 그것보다 적게 버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까? 그거는요 단순히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대립이 아니라 이제 다 연결 효과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대주주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기분이 잠깐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낸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국 증시에서 만약에 이탈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진 소액이지만 그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나한테 네트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생각이 닿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금투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1대 99 논리로 설명 안 되는 이제 반응이 나왔던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그래서 딱 떠오르는 캐치프레이즈가 없다. 한국 네. 보수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30대 보수와 그다음에 60대 이상 보수를 엮어 세대 포이론이라는 걸 처음 얘기했을 때 네. 그때 경제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결국엔 경제적 자유론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거고요. 기업가의 창이나 이런 것을 진흥하는 것, 즉 규제 회피는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은 관점의 전환도 필요한 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 옛날에 아이언맨이나 어벤져스 이런 영화 보면은 네. 토니 스타크가 약간 멋있게 그려지잖아요. 토니 스타크가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기억나는 말이 뭐냐면은 I privatized world peace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사유화했다 세계 평화를, 나는 민영화했다 세계 평화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국가도 못하는 일을 나는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게 사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 자유로운 질서만 공정한 질서만 마련되면은 네. 개인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한한 그 자유인데, 저는 그런 걸 현실에서 구현한 게 당연히 이제 그 토니 스타크의 모델이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일 텐데 네. 저는 대한민국도 갈수록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전 이런 생각이에요. 일론 머스크 보면요, 결국 옛날엔 로켓 만들어 그러면은 나사에 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도 이걸 할 수 있다, 돈 벌었으니까 내가 해보자, 스페이스X 네. 같은 걸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 영역을 창출해 버리잖아요. 저는 보수가 지금까지 되게 못했던 게 뭐냐면요, 신산업의 어떤 영역을 개척하는 걸 되게 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네. 이런 AI나 아니면은 이런 영역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이런 데 있어가지고 장을 만드는 게 보수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네. 도입하지 못했던 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매우 실책이었죠. 공감됩니다. 매우 큰 실책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몇 가지 잡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도 사실 그 한계성이 좀 보였던 것이 재생에너지와 탈원전 이런 아젠다를 정립할 때 약간은 교조적이고 이념적이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네. 재생에너지는 네. 무조건 권장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국의 2차 산업과 경쟁하려 그러면은 뭐 이재명 대표도 그 대선 때 언급했지만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기준 같은 건 우리가 레버리지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중국은 따라오기 힘든 부분들. 근데 그런 거에서 보수는 완전히 뭐 그냥 기업가 마인드로 접근했던 거. 그런 거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CF100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우리는 아리100 대신 CF100 하겠습니다. 우리만 떠들면 뭐 하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수가 정말 너무 전통적이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선진국적 자세로 이제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보수는 관료에게 지배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교 통상 관료들이나 아니면 경제 관료들이 자기들 뭐 과장 시절부터 사무관 시절부터 지금 국장 한 다음에 차관 장관 할 때까지 해온 게 뭡니까? 국제 회의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에게 익셈션을 주세요. 네. 우리는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 1, 20년 뒤에 할게요. 이거 하던 곳이잖아요. 그게 주요 통상 그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앞서 나가가지고 리딩하고 뒤에 따라온 나라의 격차를 벌리는 데는 그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8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먹고 사는 걱정은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먹고 사는 걱정은 빈부의 격차는 생길지언정.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이란 마인드로 대학교 이후로 살아왔고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가지고 그 관점에서 정책을 펼치기 전까지는 계속 개발도상국적인 마인드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 나가고 국제사회 의무에 참여하고 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빼줘요 이런 거. 예. 그런 어떤 보수가 가야 할 길을 우리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정책 방향 이전에 지금 보수는 뭐 당이 쪼개지느냐 뭐 존립 기반 자체가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네. 보거든요. 지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 네.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앞으로의 투쟁 방향, 나아갈 방향을 이재명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런 현수막이 많이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으로 지역구 의원들 네. 이름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정책적 이견이나 아니면 도덕성 문제로 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12월 3일 전에 욕하면 들어줄만 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에 비해 뭐 도덕성의 비교율 주장한다든지. 근데 12월 3일 이후로는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반응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흔히들 조롱하는 것처럼 뭐 가족이 무슨 뭐 초밥을 먹었니 어쨌든 하면은 아니 그런데 내란을 했잖아. 이런 상황에서 그걸 왜 들고 나오는데. 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의 개인적인 도덕성이 이런 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건 의미가 없어졌다. 계엄 이후에 보수 진영은 정말 도덕적 우위를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그렇죠. 아니면 그럴 거면요. 네. 윤석열도 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이건 또 아닌데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라면 차라리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 중인데 아니 그러면은 그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이런 것도 지금 반헌법 행위인데 그 대체자가 되겠다고는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얘기하면서 그때 아니 쓰레기차 간 곳에 무슨 뭐 다른 차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요. 저는 사실 경중은 좀 다르지만요.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분들은 좀 앞으로 좀 대통령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전익할 수 있는 얘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사옹이하면 내란을 결사옹이하면서 무슨 뭐 초밥 얘기하면 이건 웃긴 거죠 이거는. 그런데 계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탄핵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국민의힘 안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정부의 공백은 없애야겠다라는 게 이제 여당 측의 주장이에요. 민주당 측은 지금 내일입니까? 네.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정부의 공백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덕수 총리가 또 탄핵되면 또 다음 뭐 대행이 들어와가지고 그 로스가 있을 거고요. 네, 네. 근데 더 큰 로스는 뭐냐면 탄핵 절차가 지연돼가지고 확고한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것들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에 가면은 왜 여수에 있는 사람들이 롯데케미칼을 걱정해야 됩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알짜 회사였는데요. 네. 포항 사람들이 왜 포스코의 쇳물 고로를 줄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까? 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리딩을 하지 못한다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까? 사실 이런 아주 중차대한 산업의 위기 하에서 이게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당장 뭐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 문제라는 건 통상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에서 대행 체제에서 대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제대로 된 선출된 권력이 들어서가지고 네.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그런 정부 공백을 줄이는 거다. 저는 탄핵 빨리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탄핵 절차도 사치인 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 정도 됐으면은 즉시 하야해라가 전 요즘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본인이 그렇게 검찰총장까지 하고 스타 검사라고 했으면은 잘 생각해도 만약에
이게 다른 정부였고 우리가 윤석열 검사랑 한동훈 검사한테 수사라고 시켰으면요 이분들 신나가지고 수사했을 겁니다. 예? 완전 살살 털어가지고 맨날 브리핑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 양반들이 지금 뭐 불출석 아니면은 뭐 송달 거부 네. 이거는 그들의 살아온 삶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예. 물론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수사받는 건 아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민망하잖아요. 권한대행 체제는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뭐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된다면은 뭐 최상목 부총리의 권한대행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빨리 탄핵 시계를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빨리 그 절차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도 좀 협조해 주시고 네. 그리고 특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탄핵이 되려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란 특검이나 내란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늦었어요. 예. 그걸 헌법재판소가 바빠 죽겠는데 헌법 위반도 살피면서 네. 또 사실관계까지 다투는 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병행돼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대행께서도 관료로서 본인의 그런 경험에 따른 판단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리스크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인 데 있어서 탄핵이 빨리 결론 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대원칙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오늘 자꾸 국민의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천막당사 치고 다 윤 대통령 잘못했다 하고 뭐 다 의원직 사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천막당사나 비대위는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여당의 네. 우리 보수 정당의 당 이름 네. 지금 몇 개 다 기억하세요? 못하죠. 민정당부터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 민정당, 민자당, 네.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 정도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일교에서 뭐 당 이름 바꾸자, 네. 천막당사 가자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저는 당이 발전적 해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그때 정병국 의원님이랑 일부 좀 개혁적인 의원님들이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당을 해체하자. 당이 가진 자산 그리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에 있는 의원들의 거취도 자유롭게 풀어놓고 만약 의원들 중에서 도저히 난 이 보수라는 게 부끄럽다. 난 계속 무소속으로 있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모여가지고 새로운 개혁 보수를 세우자라는 분들은 모여서 당을 차려도 되고 새 판 짜자. 다만 서로 질적거리지 말자. 네. 그런 정도의 합의가 있으면 국민들이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덩어리짐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요. 우리가 해운 회사들이 이제 좀 고생하고 해가지고 물론 그때 한진해운을 뭐 부도내는 게 맞냐 이런 거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다 이제 해체한 다음에 아주 알짜배기 핵심 자산을 모아가지고 HMM을 세우니까 네. 결국엔 그게 어느 순간엔 다시 우량 기업이 돼가지고 다시 또 좋은 자산 규모로 불어나게 되잖아요. 네. 저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과감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은 IMF 때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사실 얼마나 생소한 얘기입니까? 현대전자랑 LG 반도체가 합쳐가지고 하이닉스를 만든다 이런 거. 예. 그런데 했잖아요. 기아 자동차를 현대자동차한테 넘겨준다 했을 때 호남 지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싱숭생숭했겠습니까? 그러지만 그거를 호남 출신 DJ 대통령 하잖아요. 그만큼 구조조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새판 짜는 거는 전격적이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해쳐모여다. 질척거리지 않고 서로. 네. 한동훈계가 뭐 그렇게 할 말이 있어가지고 그 비공개 의총의 녹취록을 까며 그리고 뭐 그렇게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이번 정권에 잘한 게 있어가지고 배신자 소리를 하며 그 사람들은 국민을 배신한 건데 저는 그렇게 서로 질척거리지 말고요 딱 해쳐모여 하자. 그러면 약간 기대가 되죠. 저는 그런 게 오히려 해법이다. 제가 말했으니까 안 들을 거예요 이제. 아스팔트 나가 계시는 어르신들은 대표적인 배신자 중에 한 분이라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받은 게 하나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준 것만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받은 게 좀 있거든요. 네. 비대위원 자리도 받고. 네. 저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입당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배신자가 아니고 거기가 오히려 염치 없는 사람인 거죠.
탄핵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응원봉 갖고 거리로 나오는 걸 보셨죠?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광우병 때만 해도 과격성이 있었죠. 예. 그때 뭐 차벽 세우고 이랬거든요. 들어가려는 쪽이나 막으려는 쪽이나 네. 사실 굉장히 물대포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격성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제 민주주의는 진화해가면서 과격성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창의성과 참신성 그리고 비폭력성 그런 틀 안에서도 저항성이라는 거는 충분히 꼽힐 수 있다. 옛날에 인도에서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 운동 했다는 거 사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인도 사람들 아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 때는 촛불이라는 어둠을 밝히지만은 누군가를 해할 수는 없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의 비폭력 비폭력 저항성을 드러내 보인 거고, 이제는 이게 뭐 오히려 초 같은 그런 게 없어도 오히려 LED 전구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는 진화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날 현장에서 보면 제가 직접 본 건데 경찰력도 물론 시위 진압이 아니고 질서 유지를 위해 현역 네. 얼마나 많은 이제 여의도에 42만 명 있었다는 게 이제 지하철 통계 아닙니까? 그 토요일 날 탄핵안이 예, 예. 이제 예. 국회를 통과하던 날. 근데 이제 경찰분들이 굉장히 주말에 많이 동원되셨잖아요. 네. 근데 질서 유지를 어떻게 하냐면 네. 즐겁게 하세요. 아 뒤에 자리 없어요. 네. 그냥 거기서 앉으세요, 어머니. 거기 앉으세요. 저 뒤로 못 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경찰인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 저는 사회적 민도가 같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시위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했던 게 그 미국에도 이제 시위들이 있었잖아요. BLM이라고 블랙 라이브 매터라든지 네. 이런 것들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시위고 한데 BLM 같은 걸 보면요, 그 남성 대 여성 비율이 한 9대1로 나타납니다. 왜냐? 치안의 불안정성과 함께 하거든요. 그거는. 네. 예. BLM 같이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시위라 하더라도 여성들은 참여하기 약간 꺼려지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국제적으로도 치안이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네, 실제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여성 참여가 두드러 보이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거는 두드러져 보이는 게 유례가 아니고 없는, 통계적으로 여성들이 훨씬 많이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네. 유례가 없는, 어떤 나라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네. 예, 영국, 프랑스의 그 마크롱에 대한 시위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가보면은 제가 봤을 때 눈대중 봤을 때 한 8대입니다, 남녀 비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아스팔트 보수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연세도 많고 네. 물론 우리 인구 구조는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표를 얻는 게 정치공학적으로는 유리하지만 그렇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20, 30대가 이런 계엄이라는 트리거로 완전히 정치 성향이 진보화된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수십 번의 투표를 할 텐데 한 번이라도 보수표를 찍겠는가. 그래서 보수는 저는- 진짜 이번에 굉장한 걸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파이라고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트로이의 목마입니까? 마지막 보수 진영을 임무를 괴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게 참 비극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농담하는 것도 무겁긴 하지만은 네. 진짜 그게 아니고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상한 계엄이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 시기에 계엄이라는 것으로 전국을 바꿀 수 있다 판단할 정도의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저였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서글퍼지는 거죠. 무속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태를 놓고 어떤 의원들과 약간 얘기하는데, 의원님 그런데 음모론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넘어갈 만큼 저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맞았을까요? 그랬더니만은 웃자고 그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의원님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서울대 나왔는데 그 음모론을 믿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자기 확신이 가미되거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서울대 나온 놈을 비하자는 의도는 아니고요. 정말 그러니까 본인의 짧은 그런 선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확신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약간 그런 희한한, 그러니까 단편의 지식을 가지고 큰 판단을 내려버리는 오류를 경험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듣고도 귀를 의심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또 잘 아는 한 분한테 옛날에 의대 증원 2,000명 했을 때 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명 늘리면은 지금 3,000명인데 2,000명 늘리면 의대가 그냥 바로 따블되는 건데 이게 교육이나 제대로 됩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걸까? 했더니면은 대통령이
그 2,000명 늘려야 된다는 건 누구한테 보고 받아서 그냥 새겨진 것 같은데 지금이 3,000명이었던 건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보면 제가 진짜였는지 물어보겠습니다만은 네. 만약 이게 사실이면 진짜 정책이 다 주먹구구였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이게 뇌 필터링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 2,000명 증원한다는 얘기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이 만약 현원이 3,000명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네. 도저히 이게 입 밖으로까지 나가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했으니까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알고서 파격적으로 늘려보자. 또는 협상 과정에서 좀 줄어들더라도 워낙 의사 진영의 저항이 셌으니까 과거에는 한 2,000명 크게 늘려놓고 협상 시작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이건 또 다시 제 나름의 음모론.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자유자유 이러면서 보수의 정책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이념적으로 망가진 네.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념은 무슨 홍범도 형상 이런 걸로 건드리고요. 정작 의대 증원하고 지방 의료 확충하고 공공 의료 확충하는 거는 민주당의 수건 사업이에요. 몇십 년간. 그런데 민주당의 수건 사업을 윤석열이 하다가 본인이 폭망한 거예요. 부정확한 정보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꼴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훈련되지 않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어떤 정책적 이념 기반도 없기 네. 때문에 계속 입으로 뭐 반국가 세력 아니면 뭐 우리는 자유를 숭상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야만 됐던 거예요. 왜냐, 내가 진짜 보수엔 근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보수 진영 사람이 아니죠. 네. 이분은 그렇죠. 네. 네, 진영을 논하기가 참 지금이야 이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지만 용병 그 자체. 이분은 말씀 나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네. 사실은 반기문 총장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네. 그 질문 종종 받으시죠.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가 키운 사람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지 엄밀히 그렇죠. 말하면요. 네, 네, 네. 그죠? 보수는 왜 사람을 못 만들어냅니까? 보수는 정치를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치열하게 한 사람이 드물죠. 왜냐면은 거의 다 이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보수가 엘리트성을 가지고 있고 네, 진보가 활동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정치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쪽이 다수고 이쪽이 소수고. 근데 이건 뭐냐면요. 예전에 뿌리 깊은 지역구도 하에서 엘리트면 보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영남 사람들이 고위직을 다 차지하던 시절에 네, 그때는 장차관 출신들 뭐 아니면 뭐 군내 장성 출신들 이런 사람들 판검사 고위직 출신들이 영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많이 보였던 거예요. 엘리트 보수로. 지금은 그게 희석되고 이제 결국에는 김대중 정부가 98년이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희석돼가지고 벌써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고위직을 지낸 쪽은 양쪽에 고루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트성이 이제 독점이 안 되니까 여기에 그런데 수도권이 이제 그러면 인재 바치거든요. 근데 수도권 선거가 보수가 어려워지면서부터 사람을 키우기가 어렵다. 사람을 키우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이분들이 들으면 좀 약간 싫어할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님이 솔직히 20년 전에 국회의원 했으면 국민의힘 갔을걸요? 대장 출신이 그 시기에는 대장 출신이면은 그렇죠. 네, 당연히 국민의힘 갔을 거죠. 그렇죠. 네. 예를 지금은 들어 뭐 국정원 출신 분들이 다 민주당 가지 않습니까? 박선원 의원님 네. 같은 분들 국정원 출신인데 민주당 가 계시잖아요. 그 외에 보세요. 이소영 의원이나 아니면은 김한규 의원 같이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 정말 똑똑한 네. 젊은 사람들. 원래 이소영 의원은 환경 관련해서 김현장 변호사 했던 분이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리고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의학업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네. 그 또 김현장에서 그렇게 또 컨설팅 하셨던 분이고 이런 분들은 원래 큰 틀에서 20년 전만 됐어 당연히 보수 정당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분들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만들어지려면 서사가 있고 그 스토리가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정치 지도자들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네. 단순히 박정희의 딸이 아니고 네. 스토리가 있었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스토리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고난과 역경, 국민을 위한 희생으로 국민들이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한테 빚을 졌어. 국민이 빚을 졌어. 이럴 때 그게 표심으로 끈질기게 나오는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당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득권 성향이 있어서 승부수를 잘 못 던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 프로야구도 이제 팀이 하나 망가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에 머니볼 같이 하든지 아니면은 통계로. 네. 돈 때려 넣어가지고 하든지 그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윈나우 전략 지금 바로 즉시 전략감을 영입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팜 시스템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육성형으로 가가지고 네. 팀 빌딩을 하든지 리빌딩을 하든지 보수 정당은 지금까지 계속 왜냐면 이것도 금단이에요. 우리가 여당이 아닌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지자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예전에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도요 그 영남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만나보면요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지칭해요. 인생에 살아온 기간 중에 대부분이 여당이 보수였기 때문에 네. 여당은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당? 민주당인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에서도 리빌딩보다는 윈나우 전략을 구축합니다. 즉시 전략감으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서사가 안 만들어지죠. 야 돈을 아무리 주더라도 네. 이대호랑 이승엽 영입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이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뭐 원희룡 의원, 남경필 의원 젊은 다음 세대라고 인정받았던 수많은 뭐 한동훈 그렇죠. 대표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정치 지형이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칠 때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이 저 사람한테 빚을 졌다. 네. 이런 결정을 할 듯 하면서 못하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저 사람 지도자감인데 뭔가 아쉬워 이러면서 그냥 흘러가는 물이 돼버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이 대표님 당대표에서 쫓겨날 때 네. 저는 훨씬 더 멋있게 쫓겨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엄청 세게 싸웠습니다. 그래도 세게 싸운 거다. 네. 거의 뭐 가처분까지 걸어가면 싸웠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땡겨올 때 그때 탄핵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한동훈 좋으니까 우리 보수는 자존심만 내려놓고 이길 수 있는 건 다 들어와 이런 거였거든요. 네. 반기문도 똑같은 영입 케이스죠. 그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그 유엔 사무총장 아닙니까? 이길 수만 있으면 일단 불러온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실 보수의 금단인 겁니다. 우리가 꼭 여당이어야만 돼. 네.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사실 사람을 못 키우는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살면서 듣는 가스라이팅 중에 제일 이제 한심한 가스라이팅이 뭐냐면은 너는 젊으니까 기다려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죠. 네. 예, 너는 젊으니까 기다려. 예. 그게 뭐 방송가에서도 흔히 나오는 얘기고, 아니면은 또 정치계에서도 보면은 선배들이 후배한테 하는 얘기고. 네. 그런데 우리 정도 소득되는 나라에서 그렇게 나이 따지면서 뭐 이런저런 거 시키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는 건데 프로야구만 해도요. 일본이 있군요. 네. 프로야구만 해도 예를 들어 뭐 40대 투수가 20대 투수한테 야 선배고 은퇴하는데 내가 좀 던질게 이러면은 네. 뭐야 왜냐 거긴 돈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승부가 걸려 있고 그런 데는 절대 그런 선택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뭔가 좀 나이브해진 집단에서는 그런 가스라이팅이 네. 횡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도 제가 대통령 만약 조기 대선 나오면은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넌 아직 어리잖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어리다는 말도 생각해 보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어떤 경험을 더 쌓아야 안 어리다는 것이냐. 그러면 딱히 맥락도 없어요. 네. 왜냐면 제가 보세요. 저는 13년째 지금 정치 언저리에서 있는 거고 제가 평론을 해가지고 제가 뭐 평론을 못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당 대표를 해가지고 선거를 2번이나 이겼는데 당 대표 역할을 잘못 수행했습니까? 국회의원이 됐죠. 그래서 의정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만 계속 허들을 높여가는 거예요. 뭔지도 또 정확히 얘기 안 하면서. 따르고 밀었던 정치 지도자 2명이 탄핵됐습니다. 이 의원께서 따르고. 저는 그게 제일 저한테 네. 마음 아픈 게요. 제가 2012년부터 정치하면서 저는 보수의 하강기, 아까 말했던 주류가 비주류가 되는 기 내에 제가 계속 정치를 하는 것이 저한테 강제된 거잖아요. 저에게 만약에 보수 정당이 한 2개쯤 있고 이랬으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당이 계속 저희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그렇다고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 뭐 제가 민주당에 산다고 제 이념적 성향과 맞지 않는 걸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강제된 하나의 카드였고 그 안에 제가 열심히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제가 말이라도 한마디 했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락가고 윤석열 대통령 저는 저 사람의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당 대표니까 제가 2인자니까 제가 저 사람을 제어해가지고 나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당선을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건데 되자마자 저를 무슨 성추문 같은 거로 내쫓아 버리잖아요. 저는 이거는 예측의 한계 바뀐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탄핵시킨 거에 대해 가지고 사과해라 이러는데요.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탄생시켰다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기여를 많이 한 게 맞고요. 네. 저는 제가 결과론적인 사과를 하는 건 오히려 제가 너무 여론에 떠밀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과를 한다면요, 다시는 제가 다른 사람 보증 서지 않겠습니다. 보증이라 함은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완벽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 사람 네. 보증하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직접 전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다른 사람 선거 돕는 건 이제 제가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이골이 났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런 일을 2번이나 겪고 나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도자감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던 그 시점이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저는 왕자 제가 새겨진 제가 당 대표니까 제가 먼저 당선되고 전당대회에서 그 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후보가, 전당대회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른 후보가 우선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 그거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아까 제가 정당 민주주의에 맹점이 몇 개 있다고 했는데요. 네. 당 대표가 이 사람에게 제가 지적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네. 나는 당 대표였지만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원치 않았어. 이 논리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네. 지적했거든요. 저는 많이. 당 대표였지만 그렇게 차마 말을 당 대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했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 개입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 당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사유가 되겠죠. 경선 체제가 완전히 흐트러지겠죠. 경선 네. 개입이니까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소극적으로 제가 권한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토론을 최종적으로 4번인가 했는데요. 제가 토론을 12번을 늘리자 그랬어요. 결국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네. 그 왕자도 여러 번 써서 나왔을 테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나가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했으면은 그건 대형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다른 사람의 대선을 도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그래서 내가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네. 안 나갑니다. 제가 안 나가든지 나가든지지 제가 누구를 도울 정도의 용기가 없습니다. 야, 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합니까? 딱 네. 3월 31일, 예. 4월 1일부터 대통령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몇 살부터입니까? 25부터. 25부터. 예. 대통령은 40살부터. 예. 만 40살부터. 예. 딱 내년 4월 1일이면 40살이 되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예. 아마 대선은 빠르면 5월, 6월. 네. 4월, 5월 될 거라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네. 2월 중으로는 나올 걸 확실히. 시간표만 보면 누구를 위한 거네요? 저는 사실 제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요. 네. 내일이라도 빨리 아니 오늘이라도 윤석열도 하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나가 저는 대선 어차피 앞으로 제가 살면서 한 40년 더 네, 살거든요. 네. 저는 한 3-4번 더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전혀 아쉽지 않고요. 이번에 제가 못 나가게 돼도요. 대한민국에 하루라도 이런 불안정성을 가지는 거는 저는 되게 위험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헌재가 1월에도 판단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럼 유리할 것이다 보는 관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라는 건 참 다이나믹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선거 캠페인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은 2%에서부터 한 30%까지 노무현 대통령 올라가는데 걸린 네. 시간이 몇 달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몇 마디 네. 면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색깔론을 씌우려는 후보한테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는 용기와 그다음 순발력이 동시에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그런 게 대한민국 사회 참 전환점 중에 하나라 보는데요. 네. 저는 이번에도 그런 지점들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우리 저희 3프로에 오셨으니까 경제 문제 몇 가지만 예.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전공 때 경제학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저희는 하버드에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네. 복합 전공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컴퓨터와 네. 경제학을 네. 했습니다. 경기가 무거워지고 있는 건 수많은 지표로 드러나는데요. 네. 네. 추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은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좀 어느 정도 미래 투자하는 형태의 추경이라 그러면은 네. 적극 찬성이고요. 언발의 오줌 누기식 추경은 약간 좀 위험합니다. 지금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그런 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물가 안정과
저는 그 소비 진작이 돼야 되는데 사실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은 같이 가기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돈을 풀면은 네. 소비 진작이 되는 건데 돈을 풀면은 물가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지금 많은 경제 관련된 학자들이 지금 상저하고로 예상하더라고요. 상반기는 좀 성장이 낮고 하반기는 좀 회복될 거다라는 보고인데요. 상반기에는 어쨌든 조금 그 추경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살리고 하반기에는 철저한 물가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형태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추경에는 일단 원론적으로 찬성하시고. 예, 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나쁘다 다들 인정하실 것 같고. 네. 네. 보통 연말 되면 기자들이 다 경기 나쁘다고 하고 살면서 경기 좋다고 한 걸 저는 경제부 예, 기자로서 그렇죠.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번엔 탄핵 때문에 소비 네. 심리까지 위축돼 가지고 더 합니다. 네, 굉장히 진짜 뚜렷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는데 계엄이라는 악재 중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1월과 다음 분기에 나올 지표들이 정말 무서울 수준인데 경기가 식고 경기가 안 좋은 겁니까?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까? 아랫목은 너무 뜨겁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위 이하의 가정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보거든요. 실질 소득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자율 문제 같은 것도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게 제가 동탄에 다녀보면은 사실 물가 얘기도 나오고 뭐 다 얘기 나오지만은 가장 지금 젊은 그 소비층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이자율.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 때 자금을 조달했을 때에 비해 가지고 확 올라버린 이자율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이거 형편없이 떨어져가고 네,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자율 관리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격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오히려 저는 단순히 이거를 이전 소득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식보다는요. 우리가 이전 소득이라는 게 이제 국민들에게 돈을 좀 나눠줘서 그렇죠. 결국 네. 복지라고 하는 보통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생산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를 이 생산성 위기라는 거는 산업 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AI로 대체되고 하드웨어적인 건 로봇으로 대체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겁니다. 요즘 판교에 가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초급 개발자의 초봉이 거의 한 6,500에서 7,000까지 갔다고 합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앞다퉈서 이제 인재를 영입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AI에서 요즘 보면 저도 이제 개발자니까 가끔 쓰는데 뭐 깃허브의 코파일럿 이런 거 자동 코딩 해주는 그런 코딩 어시스트 서비스가 네, 나오면서 초급 개발자의 능력이 그것보다 못하다고 판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동 코딩 네, 서비스들보다. 그래서 초급 개발자의 연봉이 지금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3,500까지 떨어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산업이든 그 초급이나 인턴이나 그 전문직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분들이 급격하게 그게 수요가 지금 줄고 아까 있거든요. 우리가 네. 김 기자님 말씀하셨던 결국엔 이 예전과 같은 이런 아날로그식에서 서서히 감소해가는 그 하위 중위 소득, 하위 소득의 그 계층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지금 경기가 급하강하는 이유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단차를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그런 훈련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뉴딜 수준의 추경이 투입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언발의 오줌 누이식 무슨 뭐 지역 화폐도 당연히 지역 경기에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그런 쪽에 과다 투입되는 것보다는 결국엔 뉴딜성, 디지털 뉴딜성에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 특히 디지털 부분으로 저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산을 다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KBS에 있었지만 KBS에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요. 그 창고에 있는 거 다 풀어라. 그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 네, 네. 그거 거기 묵혀놓으면 뭐하냐. 언젠가 쓸 거라고 묵혀놓지만은 사실 옛날 땡전 뉴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오픈소스로 풀어버려라. 그거로 재미있는 창작자들이 그거 2차 저작물 만들고 해가지고 영상 산업이나 이런 것들 진흥시킬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곳간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 유무형의 자산을. 네,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데이터 같은 것도 완전 개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떤 거냐면 판결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자정부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행정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다 열어가지고 AI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학습 데이터 풀 자체를 확 늘려버린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디지털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산성을 더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선 규제 개혁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AI 같은 경우도요. 이걸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하버드에 공부할 때 제가 딱 들어갔을 때는요. 교수님들이 수업 리포트 써가잖아요. 그 도서관 가서 꼭 인용자를 찾아오라 시켰어요. 그리고 위키피디아 인용한 빵 좀 주고
위키피디아에 가보면 다 출처 있잖아요. 그거 인용해가지고 한번 빵점 줬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쯤 보니까요, 구글 검색하고 위키피디아를 통해 가지고 자료 정리하고 하는 게 오히려 대세가 된 거예요. 거기에 근데 미국은 발빠르게 적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제 보면 뭐냐면요, 그런 거 사실 지금도 대한민국에요, 구글 제대로 못 쓰는 분들 많습니다. 구글에서 검색 잘하는 법만 배워도 생산성이 확 올라가고 나 개인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건데, 구글에 뭐 따옴표 검색이라든지 엔드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트 땡땡 치고 이런 검색 같은 걸 못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런 거 넘어서서 이제 LLM 모델에 이제 AI 쓰는 법 같은 것들, 네. 명령 내리는 법, 이런 것들은 아주 대대적으로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개개인의 생산성이 높아져야지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재정 지출의 확대, 작은 정부, 큰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가장 큰 경계선인데, 재정을 확대는 하되 이전 지출, 그러니까 복지 지출보다는 국민들 재교육시키거나 특히 디지털 부분 이런 데서 재정을 정말 많이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십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아스팔트 보수 분들은 늙어가고 있고 연령층도 높은데, 네. 젊은 보수의 이번 계엄 사태로 젊은 진영 청년들에게 정말 회복할 수 없는 표심을 그렇죠. 뺏긴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내년에 만약에 큰 결심을 하시게 된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80년대생, 90년대생 그리고 2000년대생 젊은 세대들은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을 살아가는, 앞으로 선진국을 이끌어가야 될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멋있는 사회만 만드는 거,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이 젊은 세대가 우리의 지금 지도자들이 해외에 나가서나 하는 걸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가끔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 보면은요, 여행 유튜버들만 봐도요, 굉장히 활달하고요, 가가지고 해외에서 처음 만난 친구한테 반갑게 인사하고 네, 바로 친해져가지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하는 거 보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의 문화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지금 60대 70대 정치인들 가가지고 출장비 들여가지고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도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멀뚱멀뚱하고 있고, 다른 나라 정상들 아니면 다른 나라 정치인들끼리는 악수하고 인사하고 팔 잡으면서 한마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세일 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거 못하고, 저는 뭐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도 통상도 외교도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대통령 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대를 하나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 뭐 60대도 청년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이제 뭐 고령화 사회니까 60대도 청년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정말 이 선진국형 그런 교육과 그리고 그런 세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모든 것에 전면에 나서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 또 세대 갈라치기라고 하려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예.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생존의 본능으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그 시위 현장, 집회 현장에서 그 노래 들으면 좀 마음이 어떠세요? 소녀시대는 몰랐겠지만 하여튼간 굉장히 상징적인. 네.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그거 들으시면. 뭐 원래 좋은 노래니까요. 저도 국회에 있으면은 국회 네.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은 밖에서 그 들려요? 다만세 하는 거 다 네. 들리거든요. 네. 저도 같이 흥얼거리고 했습니다. 그 국민들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보면 똑똑하다 이런 인식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 사람한테 많이 빚을 진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뭐 빚을 쌓아가는 업이 아닌가요? 정치라는 게. 저는 그런데 제가 빚을 네. 쌓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제가 일관되게 도전적으로 정치한다는 건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예전에 당대표 선거 나갔을 때도요, 나는 그냥 방식을 바꾸고 싶다. 유세차 그 선거 사무실도 없고 그리고 문자도 안 보내고 네. 그리고 뭐 캠프도 거창하게 안 차리고 그럼 구악스럽지 않은 선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했고 국민들께 당당히 뽑아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 자신감 얻어가지고 그래? 네. 윤석열 정부에서 나 내쫓았는데 나 거기에 설설 기지도 않을 거고 뭐 애매하게 하지 않을 거고 난 당당하게 새로운 개혁 보수 성향의 정당을 차려가지고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은 동탄과 승부해 보겠다 해서 됐잖아요. 저는 도전적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사실 누구와 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아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상 좋게 묘사한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 도전적인 삶과 아까 말했던 그 좀 빚을 진 것 같은 네, 삶이 네. 같이 겹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게 저의 강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예. 도전 정신으로 계속 간다면, 국민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게 빚이 쌓여가는 거죠. 그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래 빚을 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냐면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20대 네. 때 정치에 들어왔어요. 네. 20대 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의기가 있었고요. 훨씬 더 그냥 머리가 잘 돌아갔고요. 지금 30대 40대 거치면서 저는 정치를 더 잘 알게 됐고요. 하지만은 저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앞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균형점 정도 있다 생각하는데 60대 70대에서 지금 이제 탐욕 쏘는 정치하는 분들과 닮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수신을 하겠지만은 그런 게 길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올곧게 살겠지만은 저도 쌩쌩할 때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 선택해달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대 소문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약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요. 제가 메모한 아이디어만 A4 용지로 5에서 6장은 됩니다. 김프로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함께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다니. 와... 극상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3프로TV만의 시그니처 투어 프로그램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가 2기 모집을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듣는 미국 투자 전략, 아이비리그 방문과 현지 교수 특강, 모건 스탠리와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방문, 그리고 김프로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자부터 자녀와 함께하신 가족들까지 다양한 일기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3프로TV 파이낸스 앤 칼리지 미국 투어와 함께 2025년 아주 특별한 시작을 경험해 보십시오.